자, 21년도 우리 11월 달에 이제 기출된 문제인데, 거기 1번서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자, 1번에 보면 이제, 이 재무회계 관리회계, 그 구분한 건데, 옳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보고 대상은 이제 재무회계는 이제 외부 정보 이용자고,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죠. 가는 맞네요. 자, 재무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인 기준서에 따라서 관리회계는 별도의 어떤 원칙이 없죠. 그래서 각종 경제이론이나 이런 것들. 보고 양식은 재무회계는 재무제표 거꾸로 돼 있네 이게. 다가 틀렸어요. 보고 시점은 재무회계는 보통 1년이고 분기 반기죠. 관리회계는 수시로 라는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다가 들어가면 안 돼 이게. 다가 들어간 것이 2번하고 4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적 강제력은 재무회계 없지, 이게. 재무회계가 있고, 관리회계가, 없죠. 근데 거기 있음이라고 돼 있네? 마도 들어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다 들어가 있고, 마 들어가 있는 2, 3, 4는 틀렸고요. 1번, 가, 나, 그 다음에 라 해가지고, 이제 1번이, 맞더라. 자,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보시게 되면,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는 어디까지나 과거 사건에 대한 기록이죠. 기업의 미래형 흐름을 시기 및 확실성을 예측하는데 활용할 수 있지. 과거 자료이지만 그걸 통해서 미래를 추세로 예측하는 거죠. 과거 자료라고 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틀렸고요. 만기가 도래한 금융 약정을 이행할 기업의 능력을 예측하기 위해 유동성과 이 관련된 정보를 파악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맞네, 이게. 왜냐면 이제 만기가 도래한 금융약정, 우리가 갚아야 되는 이제 이런 것은 유동성. 왜냐면 이제 얼마만큼 이제 현금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 정보를 이제 파악해 볼 수 있죠. 이게. 자, 이 금융약정, 만기 도래한 우리 자산부채가 있는데 이것은 얼마나 이 빠른 시간 내에 갚아야 되냐 아니면 빠른 시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유동성이란 말이에요. 자, 기업의 수익성과 관련된 정보는 추가적인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유용하지 않다. 유용하죠. 이것도 수익성에 관한 정보인데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는 주로 포괄손익계산서. 이거 거꾸로 됐죠. 재무상태표지 성과는 포괄손익계산서고 그래서 2번이 맞는 얘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한번 보세요. 가장 옳은 것은 역사정원가, 자산취득 창출에 그래서 이제 지급한 대가, 거래원가 포함하죠. 공정가치는 사용, 궁극적인 처분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 그 밖에 이것은 이제 사용가치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가치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거 취득한다 현행 원가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이 측정일의 시장 참여자, 이건 공정가치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 근데 이제 이것은 우리 기출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이게 9월 달에 출제된 것도 또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거지. 완전 문구도 하나도 바꾸지 않고 똑같이. 자, 4번에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출원가가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기능별 분류한 거죠. 비용을. 자, 그래서 1번에 포괄손익계산서에는 기타 포괄손익 후속적으로 당기순이익으로 재분류하는 항목과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을 구분해서 표시하죠. 그리고 이번에 기타 포괄손익 항목은 법인세 효과, 차감한 순액 또는 총액, 그리고 단일 금액으로 뺄 수도 있어요. 그게 선택이지 순액으로만 표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올바르지 않은 거니까 이제 2번이 이 답이 되겠더라. 4번의 답은 2번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3번. 우리가 기능별로 분류하는 경우는 성격별 분류 공시해라. 그리고 이제 단일 포괄손익 별개의 손익계산서 2개의 보고서 중 선택할 수도 있고.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5번을 한번 보시죠. 자, 1번. 수입비용, 이 채권 채무, 성격이 유사한 거는 통합해서 공시할 수 있고, 지배, 종속, 관계, 공시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 범주별로 해당 거래 분류해서 공시하고요. 보고 대상 기간 중에 아무런 거래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지배이익과 종속에 관련된 공시는 생략할 수 없죠. 거래가 없더라도
우리 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의 관계는 공시해줘야지, 이거는.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이렇게. 자, 이제 그 정도, 내용 보시고, 6번을 한번 보시면은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매입원가 들어가야죠. 재고자산 판매에 관련된 원가, 판매 관련된 원가는 판관비로 들어가야지, 취득원가가 아니고요. 자, 니은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벌써 답이 나왔네. 니은이 다 들어가 있는 거 뺀, 2번이 답이 되겠다. 자, 수익관세 제세금, 이제, 과세단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하고,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이 부대비용이죠. 오케이. 자, 관리직원에 대한 급여는 이제 판관비고요. 자, 됐고. 그래서 기업과 디귿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한번, 봐보세요. 7번. 자, 다음은 주 3일에 X1년 재고 수불부이다. 주 3일은 X1년 1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주 3일에 김 사장은 기말재고자산을 총평균법으로 평가할지 선의선출법으로 평가할지 고민 중이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매출 총 이익률은 선의선출법을 적용할 때보다 총평균법을 적용했을 경우 상대적으로 더 크다. 거기 매입할 때 3,000원, 4,000원 이게 물가가 오르고 있어요. 그 오르고 있다면 우리 이 이익이 큰 것이 선의선출법이 크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매출 총 이 이익률법은 선의선출법을 적용했을 때가 더 상대적으로 크죠. 총평균법보다. 이게.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이 틀렸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앞자만 따서 선의, 총, 후 이렇게 좀 외우자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익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법보다 이익이 크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물가가 오르고 있을 때 거기 3,000원, 4,000원 이렇게 오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1번이 상대적으로 그 선의선출법이 더 크지. 근데 문장을 읽어보면 총평균을 적용했을 경우 상대적으로 더 크다라고 해서 틀렸죠? 상대적으로 더 작다 이렇게 했어야지 이게.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답은 1번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 이제 그 정도만. 왜냐면 이 문제를 이 이론 문제로 좀 접근해서 1번을 답을 하셔야지. 그거를 2, 3, 4 거기 계산 문제인데 이게 풀면은 또 시간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잘 하시면은 시간이 좀 남겠지만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시간이 부족한데 여기다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죠. 1번 이론으로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 기말재고자산은 총평균법을 적용했을 때보다 선의선출법을 적용했을 경우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선의선출법은 뭐예요? 거기 6,500개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1,500개는 6월 6일자가 남아있어야 돼, 이게. 그래서 P4라고 하게 되면 요거 기말 재고는 언제 거냐면 6월 6일자가 남아있어야지, 1,500개가. 그래서 6월 6일자는 거기 보시게 되면 4,000원 주고 사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4인사 4, 5, 10에서 요것이 60만 원이 되겠다. 자, P4는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 총평균법은 거기 총평균법은 이 1,500이 그 위에 사가져온 거 다 합친 우리 이 2,900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기 8,000개죠. 평균 단가가 3,625란 말이에요. 곱하기 1,500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543만 7,500원. 여기가 이제 600이네, 이게. 단위가 좀 암산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차이 나는 금액이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600. 그러면 이것이 56만 2,500원이 되겠어요. 그래서 선의선출법이 기말재고자산은 더 크다. 2번 맞죠? 3번 매출원가는 반대로 선의선출법이 56만 2,500원만큼 작겠죠?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총평균법을 적용했을 때보다 선의선출법을 적용했을 경우, 그러니까 선의선출법이 이익이 큰 방법인데 얼마가? 그 차이나는 56만 2,500원만큼 크겠죠. 그래서 2, 3, 4는 맞는데 1번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 8번. 자, 재고자산 이렇게 이제 쭉 되어 있고요. 포괄손익계산 매출원가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근데 거기 보면 다 매출원가로 인식한다고 가정하고 있죠. 이것도 우리 9회 때 나온 거하고 뭐 유사한 문제인데, 자, 보면, 40이에요. 그리고 매입액이 100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반영하고 난 기말재고가 30이면은 나머지는 평가손실, 감모손실, 매출원가 요거 다 매출원가로 집어넣겠대, 이게. 거기 단서에 보면 매출원가로 인식한다고 가정하니까, 그래서 140에서 30을 빼게 되면은 10만 원이라고 하는 8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 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취득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토지, 취득세, 뭐 이런 건 부대비용, 가산한 금액이죠. 토지만 사용 목적으로 건물, 그러면 그 건물 일괄 구입 대가 모두 토지 원가로 들어가고요. 토지 건물 일괄 구입 후 기존 건물 철거하게 되면 발생하는 건물 철거 비용은 단기 비용이지. 3번이 틀렸네요. 자, 토지 건물을 우리가 일괄 구입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 3번이 아니고, 지금 3번에 보니까 토지 건물 일괄 구입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해서 발생하는 건물 철거 비용은 토지가 사용 가능하게 한 부대 비용이죠. 이게. 근데 4번에 보니까 토지 건물 일괄 구입 후 기존 건물 철거로 발생한 폐자재들 처리하는, 자, 이 비용이 발생하면 이건 토지 원가로 들어가야죠. 4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 자, 기장치의 취득 금액으로 가장 올바른 거, 구입 금액은 이제 7억 원이고, 소요되는 광고비, 광고선 비용이고요. 그리고, 초기 가동손실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도하는 방식, 가동하는 데 필요한 전문가, 이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이건 이제 비용이죠. 그래서 7억, 1,500이다. 그래서 1번이 답이죠. 요거는 9회 때 똑같이 나왔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기출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면 어차피 반복되는 문제들이 좀 나와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보면 연구 개발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차입원가, 연평균 지출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일단 1월 1일 날 이 1,0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근데 요것에 이 공사기간이 3년이면은 X1년도에는 일단 12개월 모두 들어가고 6월 1일 날 1,200이네요. 자, 요것은 12분의 우리 7개월이 되겠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9월 1일 날. 9월 1일 날 이제 90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출이 됐는데 12분의 요것은 4개월. 요렇게 이제 되겠네요. 그럼 요것은 1,000만 원이요. 요것은 이제 700만 원이요. 그리고 요것은 300만 원이다. 그래서 이걸 다 합치게 되면 2,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네, 이게. 그래서 11번의 답은 우리 2번이 되겠어요. 2번. 자, 그 다음에 12번에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 안 하죠. 내부 프로젝트 연구 단계 다 단기 비용이에요. 무형자산 창출하기 위해서 내부 프로젝트 구분할 수 없으면 다 연구 단계로 보죠. 재료장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대체한 이거 연구 활동이지. 근데 보니까 자산으로 인식하는데 연구 활동은 무조건 단기 비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12번의 답은 4번이 되겠더라.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1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X1년 주식의 3일에 엔진 개발 관련해서 6월 30일까지 발생한 지출에 대한 내용인데 7월부터 사용 가능하게 됐대요. 자, 그러면 무현 상각비를 포함한 인식해야 할 총 비용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그래서 거기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300 그리고 2,700 다 합쳐서 3,000이죠. 우리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게 3,000만 원 다 단기 비용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개발 단계에서 문제에서 보게 되면 엔진 개발비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자산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게 4,000이고요. 충족하지 않는 게 700이네. 그러면 700만 원은 단기 비용이고, 그 다음에 4천만 원은 이건 자산이에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죠. 근데 이게 7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하게 됐으니까 그 4천만 원에 대해서 이게 내용연수가 5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5년 이렇게 곱하기 12분의 6이다 라고 하는, 그러면 5, 8에 그래서 800인데 반이니까 이제 400이라고 하는 이것이 단기 비용이다. 자,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포함한 총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걸 다 합치는 거죠. 그래서 4,100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단기 비용으로 인식해 줘야 될 금액이 되겠다. 그래서 이 체크된 것에 대해서 합을 다 더하면 4,100만 원, 13번의 답은 3번이 되겠다 이거죠. 자, 14번에 보면 투자부동산 계정대체 가능한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자, 투자부동산은 임대 목적이에요. 근데 제3자에게 운영 리스 제공을 개시한 경우, 바로 운영 리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운영 리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임대 목적이에요. 그래서 14번의 답은 이 1번이 되겠네. 자, 거기 자가사용이나 제3자에게 금융리스 제공, 제3자에게 금융리스 제공은 요것은 우리 금융 채권으로 대체가 돼야 돼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자가사용, 유용자산이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 이건 이제 재고자산으로, 그러니까 1번이 투자부동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거지. 자, 그 다음에 15번.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금융상품에 대해서 정형화된 상품뿐만 아니라 비정형화된 계약상의 권리 다 포함하고요. 그러니까 정형화된 상품뿐만 아니라 비정형적인 그런 계약상의 권리도 다 포함되고, 그러니까 이제 매출 채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금융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제 금융신탁, 중개업 이런 금융기관에서 거래되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 팔고 생긴 매출 채권도 금융상품이에요. 두 번째, 사용권 자산과 무형자산은 금융자산에 해당한다. 아니죠. 2번이 틀렸네. 2번. 요건 실물자산이에요, 지금. 15번의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금융리스. 이 리스는 리스 채권, 금융상품이죠. 근데 운용리스는 실물자산이죠, 이거. 자, 미래 경제효익이 현금, 수취할 권리뿐만 아니라 재원화 용의 수취인 자산은 금융자산이 아니다. 이렇게 거기 재원화 용익의 수취인 자산은 금융자산이 아니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선급금, 선수금이지. 그러니까 돈은 나갔는데 이 미래에 재화 용역이 수취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이 금융자산이 아니에요. 선급금은. 자,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6번을 한번 보세요. 자, 주 3일은 X1년 1월 1일 다음과 같은 조건의 회사채를 취득하였으며, 회사가 이 사채를 삼각호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X2년 12월 31일에 인식해야 할 이자 수익을 계산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건 뭐 오타네, 이게. 가장 옳은 것은. 자, 그러면, X2년까지 이제 가야 이자 수익을 구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950266으로 되어 있어요. 950266이다. 그리고 유효자는 10%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10%. 자, 이것은 95027 이렇게. 그리고 100만 원에 8%면 이제 8만 원은 현금으로 회수가 되는데, 나머지 이자 15,027원 있죠, 요게. 근데 요게 상가액인데, 그 다음 상가액은 요 15,000, 일단은 더하죠. 왜냐면 이제 X2년도에 이자 수익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플러스 1호 027이다라고 하게 되면 965 293인데 요것에 10%가 이제 답이 되겠죠. 96529 이렇게. 그래서 96529는 3번이 이
되겠더라. 그래서 16번의 답은 3번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인데,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금융상품은 거래 당사자에게 금융자산을, 그리고 상대방한테 금융지 지분상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 금융상품의 정의고요. 매입채무 미지급금도 금융부채죠. 현금 및 홍선자산, 매출채권,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채무상품 다 금융자산이에요. 자,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은 금융자산이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은 금융부채고, 그래서 17번의 답은 4번이 이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을 한번 봐보세요. 자,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자, 가로는 사채 소유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 이렇게 돼 있네요. 전환권을 행사한다는 얘기는 전환사채를 얘기하는 거지, 권리를 행사하면 보통주로 전환되는 사채를 말하고, 반면에 무엇은 유가증권 소유자가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이거는 보통주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죠. 그래서 18번의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9번을 보시게 되면, 자, 액면이 100만 원인 전환사채 액면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13% 그러면은 13만 원이죠. 할증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쭉 돼 있는데, 자, 이것이 발행 시점의 전환권 대가, 전환권 조정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일단은 얼마에 발행했냐면 100만 원에 발행했지. 근데 거기서 우리 부채에 해당되는 부채 요소를 빼게 되면 이제 그것이 자본 요소, 즉 이 전환권 대가가 되는 거예요. 전환권 대가 이렇게. 그럼 부채 요소는 미래에 113만 원이라는 상환증금 포함한, 자, 요것의 현재 가치 우리 0.7118, 그리고 100만 원의 표시이자 7%면은 이제 요것이 7만 원이 되는데, 연금의 현가계수인 2.4018, 2.4018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113만원 곱하기 0.7118, 그 다음에 이제 7만원 곱하기 2.4018,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이것을 우리가 972460이에요. 그러면 요거 27,540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전환권 대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 상환할증금 13만원을 더하게 되면 그게 전환권 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전환권 조정은 발행 시점에 우리 저 전환권 대가 27,540원에다가 상환할증금 13만원을 더한 거, 이것이 이제 되겠다. 그래서 157,540원. 자, 그러면 3번, 우리 19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을 한번 봐보시죠. 자, 주식회사 3일은 판매일로부터 1년간 판매한 제품에 발생하는 하자를 무상으로 수리해주는 제품 보증 정책 확신유형의 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제품 보증 비용은 매출액의 2%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각 회계 연도의 매출액과 실제 제품 보증 발생액이 다음과 같을 경우 X2년 말에 재무상태 표상 제품 보증 충당 부채로 보상할 금액. X2년도래요. 그러면 X1년도에 팔은 것은 X2년도로 끝났기 때문에 의무가 없어요, 이게. 그러면 X2년도에 팔은 그 1,400이라고 하는 거. 자, 여기에 2%가 내년까지의 의무인데, 우리 X2년도 판매분 중에서 이미 이행해준, 제품 보증해준 거, 그거 의무가 없죠? 그게 12만 원이래요. 그럼 12만 원을 빼줘야지. 그러면 X2년도 판매한 것에 의한 의무가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게 얼마가 있어요? 2%면 28만 원, 12만 원 빼면 이게 16만 원이 있는 거지. 자, 그래서 20번의 답은 2번이 되겠다. 요거. 그게 반드시 보증 기간이 1년이라는 것을 체크하시고, X1년도에 팔은 것은 올해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기말 시점에 우리 의무로 잡혀야 될 충당 부채가 없지. 근데 X2년도 팔은 것은 내년까지 의무가 있는데 이미 이행한 게 12만 원이 있으니까 그것만 빼주면 나머지가 16만 원이 되겠다. 그래서 2번이 이제 답이 되겠네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그 뒤에 것도 풀죠.